미국 제조업 경쟁력을 살리려고 해요. 그래야지만 공장의 문을 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내놓은 대안이 관세를 올리는 거예요. 맞아. 관세를 올리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느냐? 생산 단가가 높아져요. 노동자들이 생활이 어려워져요. 트럼프가 내놓은 정책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반가운 분을 모셨어요. 이재준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준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나와주셨는데, 오랜만에 나와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책을 하나 들고 나와주셨습니다. 세계 정세가 한눈에 읽히는 지정학인데 부의 지정학이에요. 네. 제목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지정학과 관련된 리터러시 없이는 세계의 돈의 향방을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미리 좀 봐서 제가 그 추천서도 썼는데,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지정학 리스크를 어떻게 투자에 반영해야 될지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답답했다. 근데 이제 투자자는 지정학이 생소하고 또 지정학 전문가들 중에서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이게 연결고리가 찾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이재준 박사님 같은 경우는 국제정치 전문가신데 또 투자에도 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네. 본인의 생각이 실제로도 적용되는지를 테스트해 보시고 관심을 계속 갖다 보니까 이런 책이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하잖아요. 네. 그래서 국제정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책의 이제 꼭지를 보면은 미국, 중국, 대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공부하듯이 읽기에 너무 좋은 교과서 같은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요즘에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요즘에 새로운 직장을 시작을 해서요. 네. 그 전까지 이제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에 있다가 네. 지금은 이제 국방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좀 더 그 네. 실질적인 연구를 하시는 곳이라고 보면 되나요? 네. 국방과 관련된. 예, 안보 정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보 정책. 그러면 네. 이게 진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쓰시고 나서 소감이 좀 어떠세요? 지금 방금 나온 책인 것 같아요. 여기서 언급된 많은 기업들 주가가 네. 사실 또 많이 올랐어요. 이제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아하. 여기서 언급된 기업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고, 그래서 내가 예측한 게 그러니까 사실 올 초부터 글을 썼고, 원래는 상반기에 상당 부분 원고가 완성이 됐는데 출간 시기를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로 잡다 보니까 지금 이제 출간은 됐지만, 그때 이제 원고를 작성했던 내용들, 그러니까 한 7개월 전쯤에 했던 내용들이 상당히 맞아서 저도 이제 공부를 크게 잘못하고 있지는 않구나 라는 좀 약간 뿌듯함을. 좀 그때 언급됐던 종목들이 어떤 게? 방산주 같은 것들, 그쵸. 특히, 그리고 한국의 조선주, 네. 군함을 만들 수 있는 조선주라든가 또 미국의 제조업 주식들, 이런 것들이 이제 트럼프 당선으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군비 증강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 수출이라든가 그와 관련된 산업이 발달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말씀을 이제 책에서도 이 책에 그렇고. 언급을 했는데, 그것들이 상당히 이제 맞지 않았나, 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벌써 시작부터 이제 본인의 이제 좀 잘했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면서 원래는 굉장히 겸손한 겸손하게 얘기하셨지만, 어쨌든 이제 편하게 이제 오늘 좀 얘기를 좀 해보죠. 지정학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트럼프 이야기로 시작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어떠셨어요? 트럼프가 되고 나서 엄청난 이제 공포감이 시장을 그쵸. 휩쓸고 있지 않나. 맞아요. 뭐가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무서워. 항상 이제 제가 강조하는 게 있죠. 정책 결정자든 투자가든 기업인이든 흥분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이 모두 다 공포에 휩싸였을 때가 기회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는 때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또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기업인들은 또 차분하게 이제 정치적 리스크를 고려는 해야겠지만 그것이 너무 과도한 수세적인 방향으로 생각에 잡히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트럼프 공포라는 함정에 갇히지 말자. 쉽지 않거든요. 무서움,
이게 네.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생리적인 현상이라서 네. 쉽지 않습니다. 그러려면은 공포에 빠지지 않으려면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네. 뭔가를 뭐 네. 알아야 돼요? 결국에는 장기적인 미국이 가는 길,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어떻게 미국이 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차분하게 과거부터 짚어봄으로써 미래를 또 예측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피터 드러커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네네네. 어떤 상황 변화가 장기적인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이 있고 단기적인 형태로 진행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경영자, 그러니까 피터 드러커가 보기에는 이노베이터의 조건은 뭐냐면 장기적인 상황 변화를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파악함으로써 경영자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을 예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정치적 환경 그리고 지정학적 트렌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이 현재 시점에 너무 매몰돼 가지고 거기서 급격하게 자신의 생각을 펼치는 것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클라우제비츠가 하는 얘기가 전쟁터에서 지휘관이 가장 취해야 될 덕목은 뭐냐면 전장의 안개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는 게 항상 안개로 가득 차 있고 볼 수 있는 건 자기 손 정도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흐름이라든가 전세라든가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전장 상황을 장기적으로 대비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손바닥, 눈앞에서 당장 내가 밟고 있는 그 땅, 이것만 볼 게 아니라 그것들이 예전부터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이걸 보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는 얘기가 변화를 봐야 되지만 변화를 보려면 현재 시점에만 매몰되어 있지 않고 현재를 넘어서서 현재의 위에 가서 과거에 내가 존재해야 되는 거고 혹은 미래에 존재해야 되는 거고 약간은 초월적인 모습을 좀 갖고 있을 필요는 있죠. 좀 큰 그림에서 이제 좀 봐야 된다. 이 판을 예. 매몰되지 말고 여기만 보지 말고 좀 객관적으로 좀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통찰인 거고 넓은 지식이 또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트럼프라는 현상을 관통하는 이런 이야기는 뭐부터 시작을 하면 될까요? 저는 그게 오바마 때부터 이미 그 경향은 시작이 되었다. 오바마부터. 네, 라고 볼 수가 있죠. 한번 이거 영화 얘기 한번 예로 좋습니다. 들어볼까요? 네. 이례적인 현상은 우리는 항상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거기에 변화 가능성이 있거든요. 최근에 할리우드의 가장 이례적인 수상작이 뭐였죠? 기생충이었죠. 외국 작품이고 그리고 한국의 감독이 만든 작품인데 미국에서 상을 받았어요. 작품상하고 감독상을 받았죠. 네네. 그때 경쟁했던 감독이 마틴 스콜세지란 말이에요. 네. 뭐 전설적인 감독이죠. 거기서 이제 퍼즐이 생기는 거죠. 아, 왜 왜 그랬을까? 기생충이 상을 받았을까? 아하.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하. 거기서 보면 두 명의 이제 상반된 등장인물이 나오죠. 이성균 배우 같은 경우는 성공한 IT 사업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송강호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제 얹혀 사는 그 IT 그쵸. 사업가 밑에서 얹혀 사는 그리고 나중에는 지하실로 몰래 숨어들어서 사는 그런 이제 역할을 연기를 했단 말이죠. 자, 여기 이게 바로 미국인들의 정서를 파고들었단 말이에요. 아. 그게 뭐냐? 실리콘밸리의 IT 사업가와 직장이 없는 러스트벨트의 저항력에 별 볼 일 없는 남자 가장, 그리고 그 가족들도 특별히 신분 상승의 기회가 없는, 그리고 일자리를 얻고 싶은데 얻을 수가 없어서 성공한 IT 사업가 밑에서 모든 가족이 얹혀 살아야 되는, 그래서 기생충이라는 거잖아요. 이러한 극단적인 양극화가 사실은 이제 트럼프로 연결될 수 있는 단초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바마도 선거운동을 러스트벨트 가서 어떻게 했냐면 보호무역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미국의 제조업이 무너지게 됐고 공장이 문을 닫게 되었는데 내가 이 공장을 다시 살려서 여러분들한테 일자리를 주겠다라고 하는 선명한 메시지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주었던 것은 일자리를 약속해 주었단 말이죠. 결국은 여기서 트럼프로 가는 핵심은 동부의 아이비리그에서
뭐 예를 들면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사람, 혹은 MBA를 나와서, 혹은 경제학을 해서, 혹은 뭐 고도의 수학적 기법, 혹은 고도의 공학적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월스트리트에서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닌 그냥 고등학교만 중퇴해도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핵심이었다는 말이죠. 저항력의 평범한 노동자들, 이게 미국 정치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 포인트였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블루칼라 노동자들은 진보 세력이겠어요? 보수 세력이겠어요? 블루칼라는 그래도 진보죠. 네. 근데 그 블루칼라가 누굴 지지한 거예요? 트럼프를 지지하고 보수주의를 지지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래서 원래 러스트벨트 지역에 노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총통적으로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노조들은 다 누굴 지지하겠어요? 진보 쪽으로. 민주당을 지지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트럼프를 지지했고 1기 때도 트럼프를 지지했단 말이에요. 이게 의미하는 거는 분명하죠. 지금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려면 반드시 누구의 지지를 얻어야 되느냐? 저항력의 블루칼라 노동자. 그러니까 미국의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기본적인 방식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평범한 가장들이 일할 수 있는 그 일터가 사라졌다. 이게 핵심인 거죠. 그 평범한 가장들, 그리고 평범한 가장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가족이 붕괴된단 말이에요. 더 이상 가족을 부양할 수 없으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어떤 길을 선택하겠죠? 이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이혼을 여러 번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버지나 이 어머니는 빠질 수 있는 게 뭐밖에 없겠어요? 술이나 마약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이 러스트밸리를 포함해서 백인 남성들이 사망률이 유독 올라가는데 그 이유가 이제 또 마약이나 그렇죠. 뭐 술이나 이런 것 때문이라는 그렇죠.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물론 마약이 갖고 있는 중독성도 있겠지만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근데 이게 기생충에 비유하니까 이게 실제로 이제 기생충의 감독이 이거를 이제 뭐 보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송강호 씨가 러스트밸리의 저항력의 평범한 노동자를 상징한다고 보니까, 그리고 그것을 미국의 이 사람들이 공감했다라고 얘기하면 진짜 심각하긴 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한국도 사실 심각하죠. 한국도 심각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저항력의 평범한 가장이 갑자기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겠어요? 자영업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자영업 하는 게 뭐 어르신들 맨날 하는 얘기가 먹는 장사는 굶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안전망이 마치 자영업인 것처럼 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더 심각하죠, 이 문제가. 미국 같으면 어디 공장에서 시급을 받고 일주일마다 월급이 나오니까 미국은 주급을 받죠. 그러니까 당장 일자리가 없다. 생계가 좀 어렵다. 그러면 공장 가서 일주일 일하면 먹고 살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 더 이상 그런 일자리를 제공해주지 못한다. 그런데 미국의 빅테크 기술 기업, 실리콘밸리에 창업한 새로운 스타트업 기업들, 그리고 월스트리트에서 엄청나게 돈을 굴리는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그리고 투자가들, 이런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아프죠. 배가 아픈 정도가 아니죠. 근데 투표권은 어떻죠? 똑같죠. 돈을 한 달에 100억 버는 사람이나 돈을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갖고 있는 투표권은 똑같단 말이에요. 결국은 정치인은 누구 말을 듣겠어요? 누구의 지지를 받아야겠어요? 더 많은 사람은 고학력 지식인이 아니라, 고학력 엘리트가 아니라 저학력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지지를 얻어야만 된다는 거죠.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 빌 클린턴이 했던 조언이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러스트벨트에 대한 메시지가 너무 없는 것 같다. 그것도 줘야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이제 힐러리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근데 힐러리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러스트벨트. 왜? 힐러리는 이미 타고난 엘리트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언급이나 또 그런 데 대한 공감, 좀 무관심했다라는 거죠. 그게 트럼프의 당선으로 이어졌다. 쉽게 얘기하면은 2016년에도 트럼프를 당선시키게 만들었던 그 미국 내의 사회 현상이 2024년에도 바뀌지 않았다. 그리고 그 과정이 또 똑같이 재현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트럼프가 되면 미국은 이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는 겁니까? 지금 상황에 매몰돼서 지금 상황만 바라보면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그 전설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바이든은 왜 됐나? 바이든은 러스트벨트의 일자리 공약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트럼프는 왜 그러면 패배했지? 뭐이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트럼프는 이제 코로나 문제에 적합하게 대응하지 못했고, 그리고 바이든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를 했고, 그리고 트럼프의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경제가 안 좋았단 말이에요. 미국 경제가. 그리고 일자리도 안 좋아지고. 그때 이제 코로나 마스크 쓰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더 확산된 거 이게 그렇죠. 영향이 좀 있었던 거죠, 그죠? 그렇죠. 특히 이제 당시에 직격탄을 맞은 게 하루 벌어서 하루 생활하는 흑인이라든가 저항력의 백인 노동자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히스패닉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직격탄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바이든은 트럼프의 어떤 이런 약점들을 공격하면서 러스트 벨트에 대한 공약, 메시지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바이든이 러스트벨트에서 승리를 거뒀고 그게 이제 다시 민주당이 정권을 가져오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바이든이 집권하고 나서 러스트벨트에서 일자리도 해줬고 잘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해리스는 트럼프한테 패배했는가?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핵심은 도덕주의가 다시 나타났다. 트럼프는 도덕 이런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시죠, 사실. 네. 오히려 뭐만 얘기했죠? 그냥 선명하게 내가 일자리 줄게. 러스트벨트에 일자리 만들게. 어떻게? 관세 붙이고 해서. 보호무역해서 관세 막 10% 내주겠다. 중국 공장 때문에 미국 공장이 문 닫았는데 중국 공장들 못 들어오게 공장에서 만든 거 40% 관세를 묻혀버리겠다. 다 조사해가지고 예. 조사하면 다 나와. 예.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해리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트럼프와 자신의 대결을 성과 악의 대결, 도덕과 비윤리, 간의 대결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범죄자와 비범죄자, 그리고 민주주의냐 민주주의가 아니냐, 저항력의 백인 혹은 흑인 노동자, 특히 가장들이 봤을 때는 누가 더 느낌이 있죠? 그냥 트럼프에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뭐 미국의 어떤 그 가정에서 누구 뽑을까 뭐 이런 얘기를 했다 치면 해리스를 해야지라는 사람은 그 트럼프는 저런 나쁜 짓도 하고 그랬잖아.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이런 이제 상황이 연출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제 동성애, 트랜스젠더, 젠더 관련 이슈 이게 다 이제 도덕이나 인권 이런 문제랑 관련이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늪에 빠져버린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실제 정치에서 권력을 가져다 주는 게 뭐냐라는 걸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실제 권력을 가져다 주는 거는 도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포인트인데 윤리적인 국가, 정의로운 국가를 만드는 게 정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정치를 봤을 때 권력은 누가 가져가느냐? 사람들의 삶의 문제에 가장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사람이 권력을 가져가다라는 거예요. 정몽주 비유를 해볼게요. 정몽주 같은 사람이 주장했던 거는 고려의 왕통을 그대로 충을 다하는 것. 아하. 이것이 이제 정몽주가 추구했던 길이었죠. 정도전 같은 인물은 시골로 귀향을 갔단 말이에요. 시골로 귀향을 갔는데 이분이 이제 그때 뭘 보냐면 농민들의 삶을 본 거예요. 일반 백성들의 삶이 이 고려시대 때 불합리한 토지 제도에 의해서 말도 안 되게 수탈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호족들에 의해서. 그러면 정도전이 생각했을 때는 이 제도를 혁파해서 당장 농민들이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얻은 수확만큼 생활을 윤택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주나 호족들은 농민들이 실컷 농사 지으면 다 가져다가 창고에다 박아놓고 호의호식 하는데 농민들은 제대로 옷도 못 입고 맨날 가서 일을 하는데 맨날 배고픔에 시달린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상황에서 정도전이 주장했던 건 뭐냐? 고려시대를 무너뜨리고 농민들,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 결국 권력은 누구한테 오느냐? 정도전, 그리고 정도전이 지지했던 이성기한테 권력이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정치를 도덕과 분리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트럼프는 굉장히 비도덕적인, 굉장히 욕망에 충실한 사람, 뭐 이런 사람이었죠. 그게 온갖 이제 불법과 탈법, 그쵸. 이런 것들로 이제 소송전으로 이어지고 있죠. 근데 봐야 될 건 뭐냐?
트럼프가 내세웠던 아주 선명한 메시지. 그게 뭐였냐? 제조업, 공장, 일자리였단 말이에요. 이거를 매우 강경하게 주장을 했고, 그게 터무니없는 관세 장벽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겁니다. 뭐 도덕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이번 이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준 것은 확실히 도덕은 아니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는 그 뭐 정도전 비유를 해주셨지만 더더군다나 일반 평민들, 그러니까 평범한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질수록 이게 더 이런 현상이 강화되겠죠, 그죠? 그럼요. 미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요. 당장 미국은 집값도 또 비싸잖아요. 맞아요. 주급을 받는 일자리가 바로 사라진다. 그러면 집도 없어지고 노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노숙이라는 현상이 많잖아요. 그쵸. 실업하는 사람들이 바로 노숙자로 전락을 해본다. 맞아요. 거기다가 가족도 부양할 수도 없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미국 보수주의의 핵심은 가족 윤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들을 전승을 해주고, 그리고 또 일요일에는 어딜 가죠? 교회를 간단 말이에요. 네. 이게 또 교회에서 배우는 것들이 또 미국의 어떤 보수주의적인 어떤 윤리적 가치, 이게 미국의 평범한 가족이 위대한 미국을 만드는 원동력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평범한 제조업 일자리가 붕괴되면서 이런 가치들, 제도들,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제 경제는 어떻게 되는데? 그렇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미국 정치는 알겠고, 그러면 경제는 어떻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답이 논리적으로 뻔하죠. 어떻게 하겠어요? 미국의 전통적인 제조업 일자리, 그냥 저학력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그 공장들 문을 다시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공장들 일자리 문을 열려면, 공장 일자리 문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미국 제조업을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한테 수출해가지고 먹고 살았던 아시아의 제조업은 어떻게 되죠? 리스크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리스크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 가끔 한 번씩 블룸버그에서 미국에서 새로운 ETF가 뭐가 나왔나 이런 걸 한 번씩 찾아보거든요. ETF가 새로 나왔다는 얘기는 운용사에서 이거 잘 팔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만든 거잖아요. 얼마 전에 아주 재밌는 티커의 ETF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뭐냐면은 메이드라는, 티커 이름이 메이드예요. 보니까 미국의 제조업에 투자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맞았다. 트럼프, 해리스 선거 구도 보고 그걸 알았겠어요? 아니죠. 그렇죠. 오바마 정치를 공부를 했으니까. 그때부터 이어지는 거라는 거죠. 미국의 큰 흐름들, 미국 경제의 구조들, 이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 거에 관심이 있으면, 미국 정치에 관심이 있으면 영화를 미국 정치적인 시각에서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에미넴의 Lose Yourself라는 발음이 제가 안 좋아요. 된장 발음이에요. Lose Yourself. 포기한다는 뜻인가? 처음에 그렇게 이해를 했다가 그게 아니죠. 이게 무슨 뜻이냐? 스스로 이겨라. 너를 이겨라. 라는 이제 랩이 있죠. 근데 그 노래가 어디에 나오냐? 에미넴이 주인공으로 나왔던 8마일에서 그 영화가 그 노래가 나와요. OST로. 거기 보면 이 디트로이트에 폐허가 된 주택가, 공장 그 거리를 이렇게 지나면서 그 노래가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단 한 번의 기회. 이걸 잡아라. 너의 모든 걸 다 해라. 그러면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죠. 디트로이트는 자동차 산업이 몰락하면서 폐허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미넴이 부르는 그 노래, Lose Yourself, 단 한 번의 기회, 그 기회에 모든 걸 걸어라. 라고 버스를 타고 창밖을 보면서 그 노래가 나온단 말이에요. 기회가 없는데 무슨 기회를 잡으라는 거지? 여기서? 그거는 뭘 의미할까요? 여기서 성공하려면 디트로이트를 벗어나야 된다. 큰 그림에서 보면은 미국이란 나라가 제조업의 경쟁력이 계속 약화됐기 때문인 거고,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저는 자본주의가 선택한 결과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렇죠. 제조업과 그 소위 말하는 서비스업을 분류를 해보면 제조업은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는 비즈니스고 공장을 많이 지어야 되고, 그런데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면 이걸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애플을 포함한 이제 빅테크들은 비제조업에서 계속 성장하면서 이게 이제 커진 거잖아요. 비례지게. 근데 이게 이제 되돌아갈까요?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상황에 매몰되어 있으면 그러면 무조건 제조업 투자해가지고 돈 벌어야겠다.
이렇게 흥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 트럼프 공약이라는 게 메시지가 분명한 반면에 네. 서로 간의 모순점들이 굉장히 맞아요. 존재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미국 제조업 경쟁력을 살리려고 해요. 그래야지만 러스트벨트에 공장의 문을 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공장의 문을 열어야 백인 노동자들, 흑인 저항력 노동자들이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내놓은 대안이 관세를 올리는 거예요. 맞아요. 관세를 올리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느냐? 생산 단가가 높아져요. 그리고 노동자들이 생활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관세를 올리면 그에 상응해서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게 엄청난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분이 그 부분이죠, 그죠? 그럼 미국 내에서 공장을 열어서 생산 단가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임금을 낮추고 싶어.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리고 와야 돼요. 그게 불법 체류자들이죠. 그렇게 해서 뭐 히스패닉 노동자들이 뭐 남미 지역에서 대규모로 유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트럼프는 또 어떻게 하겠다는 불법 거예요? 노동 이민자는 또 추방하겠다는 내보내겠다고. 거죠. 제조업 기업인 입장에서는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쩌라는 거냐 뭐 이런 느낌이죠. 네. 그렇죠. 일단 임금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임금 부담이 생기게 돼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세계화된 시대에 모든 완성품에 필요한 부품들을 한 국가 내에서만 조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부품 가격, 소재 가격 이런 것들을 해외 수입품이라고 해서 10%씩 인상해봐요, 관세를. 그러면 그대로 생산 단가가 10%또 상승하는 거예요. 기업인 입장에서 보면 임금도 올라갔지, 부품 가격, 소재 가격, 재료비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윤을 맞춰야 되잖아요. 아. 그러면 뭘 해야 되죠? 제품 가격을 시장에서 파는 소비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인플레이션이죠. 제품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또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죠? 가격 경쟁력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건 또 뭘 의미냐? 제조업 경쟁력에 약화를 치명적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트럼프가 내놓은 정책이라고 하는 게 트럼프 공약대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트럼프는 왜 공약을 이렇게 내세웠냐? 선거는 분명한 메시지가 매우 중요해요. 저 같은 사람은 정치학을 전공하는 사람이지만 미국의 평범한 유권자들이 얼마나 시간을 들여서 이러한 경제 공부를 하고 정치 공부를 하고 글로벌 경제, 정치 경제 상황을 공부를 하겠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판단하는 투표의 기준은 뭐냐? 바로 들어간 선명성이란 말이에요. 오늘 계속 그 얘기가 나오네요. 분명하고 선명한 메시지. 트럼프는 굉장히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트럼프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기업가로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단순하게 이런 얘기들 어찌 보면 이 사람은 정상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을 정도 비난까지 받을 정도로 왜 이런 선명한 공약을 내세웠을까? 아주 단순해요. 선명해야지만 선거에서 이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나오죠. 그러면 이 트럼프가 과연 자신이 내세운 공약을 그대로 관철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공약을 모순된 서로 상호 모순되는 이 공약들을 다 지키기는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하.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압박이 필연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하. 왜냐하면 트럼프가 내놓은 모든 공약들은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인플레이션의 대안을 또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트럼프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연료비를 낮추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석 연료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네. 과감하게 철폐해가지고 화석 연료에 대한 생산을 높여가지고 그 연료비를 낮추면 생산 단가라든가 뭐 생활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크게 줄어드니까 인플레이션 압박을 줄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차라리 연료비만 낮춘다고 생산 단가가 떨어지나? 아니면 생활 수준이 좋아지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흔히 화석연료와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주가 될 것이다.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해요. 네네네. 그러면 그게 또 맞나? 아하. 라는 또 질문도 가져올 그러네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 대표적인 미국의 석유 기업 엑손모빌 같은 경우 그러면 지금 흐름에서 보면
엑소모빌 주식 사야 되겠죠. 근데 현 상황에만 매몰되지 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트럼프 1기 때 엑소모빌 주식이 올랐나? 라고 봐야 돼요. 안 올랐어요. 처음에는 오르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게 이제 맞죠. 트럼프 공포에 대한 트랩. 트럼프 공포에 대한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라. 그러니까 흥분하면 안 되는 흥분하지 거예요. 마라. 흥분하지. 단기적인 수익은 흥분해서 얻을 수도 있겠죠. 따라가서. 그쵸. 누가 이제 폭탄 돌리기를 하는 거죠. 언제 터질지 모르지만 터지기 전에 나오면 되니까. 그래서 상당 부분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에 단기 투자자들이 빨리 빠져나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사람과 기다렸다가 수익을 못 올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투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러한 장기적인 흐름들 이런 것들에서 이제 정치적 변수를 고려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여기서 이제 정치 테마주처럼 흥분해가지고 단기적인 투자 수익을 올리는 방식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엑소모빌 주식이 트럼프 1기 정권 때 올랐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올랐냐? 바이든 때 올랐단 말이에요. 아, 역설적이네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 바이든 때 오히려 석유 단가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유사들, 엑소모빌과 같은 정유사들 입장에서는 비싼 가격에 팔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실적이 올라가는 효과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 때는 오히려 가격이 싸졌어. 그러니까 정유사들이 단가를 비싸게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영업 실적이 떨어지는 효과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바이든 때 엑소모빌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트럼프 때문에 이제 지금 흥분하고 있는 트럼프 공포에 네, 대해서 네.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서 네, 이제 네.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놓고 보면은 네.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어쨌든 계속 지금 이제 안보 정책을 연구하고 계시지만 예, 둘은 계속 정말 으르렁 계속 되지 않을까요? 예. 여기서 이제 또 생각해 볼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연애할 때 보면 남자들이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분명히 이제 여자친구분이 화를 낸단 말이에요. 네. 화를 내는데 화가 난 이유에 대해서 여자친구분이 설명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대개의 경우는 말을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그게 결혼까지 가야 된다. 그 연애가 결혼까지 가고 성공적으로 둘의 결실을 맺어야 된다. 라고 할 때는 말하지 않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말하지 않는 부분들. 자, 미중 관계를 연애로 비유를 해볼게요. 네. 겉으로는 미국 제조업 공장들이 중국 제조업 때문에 다 뺏겼다. 이거잖아요. 그게 이제 표면적인 이유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대화로 경제 협상을 하는 거예요. 중국이 너무 제조업 덤핑으로 하지 않고 중국 위안화 같은 경우 너무 싸게 하지 않고 가치를 좀 높여가지고 미국 상품이랑 경쟁할 수 있게 협의를 하자. 마치 일본하고 미국이 했던 것처럼 플라자 합의에서 했던 것처럼 미국하고 중국도 그런 식으로 문제를 좀 풀어가자. 그럼 경제 협상의 문제잖아요. 근데 미국하고 중국이 2018년, 17년 이후로 경제 협상을 해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한 시도를 단 한 번이라도 했는가? 했을 수도 있겠죠, 물밑에서. 근데 기억나는 거 혹시 있으세요? 오히려 악화만 됐죠. 그렇죠. 네. 그래서 무슨 경제는 미중 간의 경제는 좀 관리를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실제 정상들 만나면서 뭐 합의된 게 없어요, 사실. 그 왜 그럴까요? 표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갖고 싸우면 안 돼요. 그게 참 어렵죠. 왜 화가 나는지를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네. 화가 났어. 그래가지고 네. 미안해 그러면은 뭐가 미안한데? 그러면 이제 좀 머리가 이제 하얘지는 거죠. 아, 잠깐 내가 뭐가 미안한 거지? 이렇게 되는 뭐가 불편하고 어려운 건지를 말을 안 하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여자친구분이 그러죠. 내가 그거를 내 입으로 얘기해야 돼? 뭐 그렇죠. 내 입으로 얘기해야 돼? 이런 거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뭐가 미국하고 중국은 지금 뭘 얘기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거는 글로벌 패권 경쟁이에요. 특히 아시아를 둘러싼 패권 경쟁이에요.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예요. 중국은 달러화로 돈을 벌어가지고 뭐라고 있죠? 비행기 사고 네. 그리고 기술 개발, 군사 기술 개발해가지고 군비 증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변국을 압박해가지고 아시아 지역에서의 패권을 가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오바마 때부터 사실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금융위기 때 오바마는 그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은 어때요?
별로 영향을 안 받았어요. 오히려 사실 중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줬죠. 그렇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벌어졌지만 사실 그걸 빨리 극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요인이 아니라 하나의 요인?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중국 시장에서의 수요가 계속 버텨줘가지고 맞아요. 글로벌 금융위기를 좀 빨리 극복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 이제 중국에서 워낙 많이 사주니까 네. 현대차 주가도 가장 많이 네. 올랐을 때가 그때였던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네. 화장품 산업도 네. 클 수 있었고 연예,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클 수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중국 요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중국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아, 미국은 지는구나. 오바마를 엄청 갈시를 했단 말이에요. 국제회의 같은데. 아하. 오바마는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유화적인 정책을 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국이 막 무시하는 발언. 맞아요. 특히 국장급이 기후변화 회의 나와가지고 중국의 국장급 관료가 기후변화 회의 나와가지고 오바마 앞에서 막 미국을 비난하는 발언을 막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지? 인간적으로 서운했던 거예요. 오바마 입장에서는. 아, 중국이 이렇게 나가면 안 되겠는데? 그리고 오바마가 중국을 방문했는데 의전이 소홀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조공받듯이 오바마를 대한 거야. 아, 경제 위기 우리 때문에 해결한 거잖아. 뭐 이런 느낌 그런 좀 약간. 느낌이었죠. 그러니까 오바마가 비행기 타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모들한테. 이건 아닌 것 같다. 중국을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때부터 시작된 거군요. 예,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오바마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게 뭐냐면 리밸런싱이라고 해서 재균형 전략을 추구를 했단 말이에요. 아시아로 군사력을 투사하는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정책을 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트럼프는 안 그랬고 바이든은 안 그랬느냐,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트럼프는 안 그러겠느냐,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계속 가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 중국에 대한 제한적 공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크지 못하게. 이게 이제 미중 관계 핵심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중국에 해칭하고 있는 기업, 중국에 걸치고 있는 기업들은 계속 미중 관계의 미중 전략 경쟁에 따른 정치적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를 계속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해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국으로 받는 공급망을 다른 국가하고 다변화시키는 방식으로 그 리스크를 해소하는 기업의 주가는 투자 전망을 오를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여전히 중국 리스크를 안고 있다, 중국에 공급망이 있다 하는 기업들은 상당 부분 그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박사님이 이번에 쓰신 세계 정세가 한눈에 보이는 부의 지정학,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에 오늘 하신 얘기가 한 5% 정도 될까요? 조금 된가요? 네. 예고편? 예고편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보면은 북한 이야기도 있고요. 중동 이야기 있고, 인도 이야기 있고, 대만 이야기 있고, 전체적으로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이제 차분하게 이제 시간이 날 때 계속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오늘 이제 트럼프 이야기를 좀 하고 그랬는데, 중국과 미국의 이제 갈등 구조, 그리고 아시아를 둘러싼 이제 패권의 문제, 이런 이야기들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이 부분은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투자에 그렇게 관심을 많이 안 가지고 계시기도 하고, 투자를 하는 거를 약간 터부시하기도 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가 경제 혹은 투자에 정말 많은 영향을 주고, 이제는 옛날에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근데 다만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정치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고, 이걸 어떻게 예상할지도 모르겠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책을 제가 아까 이제 교과서라고 이제 표현해드렸던 게,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일독을 하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은 고고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하는 정치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저는 기본적으로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은 도덕에서 분리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정치학이 해야 되는 역할은 결국 국민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위험하지 않게, 그리고 보다 경제적 기회, 그리고 갖고 있는 재산이 안전하게 지켜지도록 하는 것, 더 나아가서 경제적 기회가 더 확대되도록 하는 것,
이게 정치학의 본질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정치학이 국민들을 교화하는 수단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도덕적인 문제는 각자가 양심에 따라서 살아야 될 문제지, 그거를 정치학자라고 혹은 정치인이라고 와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라고 훈계를 하는 거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정의는 국민들이 경제적 기회를 보다 더 많이 갖도록 하는 게 정의인 거고, 다른 나라의 어떤 전쟁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 주는 것, 이게 정의인 거지, 국민들한테 올바르게 살라고 강요하는 것, 이거는 정치학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칫하면 정치학 책이 교훈적이고 교화하려고 하고 국민들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고 하는 책이 아니라 국민들이 먹고 사는데, 그리고 투자해서 돈 많이 벌게 해드리는데 보다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정치학이라고 생각해서 이 책을 사실 쓰게 된 거예요.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을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진짜로 이 책이 나중에 대학교 가서 교과서로 활용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댓글에다가 남겨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재준 박사님과 함께 부의 지정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더 알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자, 오늘은 이재준 박사님과 함께 계속해서 세계의 정세가 한눈에 읽히는 부의 지정학이라는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봤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중국 이야기예요. 중국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중국이 왜 이렇게 됐을까? 뭐 이런 문제가 있겠죠. 네. 중국 공산당은 생존이 가장 중요한 목표죠. 근데 그 생존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단지 군대, 경찰 뭐 이런 것만 있다고 확보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뭐가 있어야 되느냐? 정치적 지지를 받아야 되고, 정치적 지지라고 하는 게 이제 정치적 정당성이라는 말을 흔히 써요. 그러면 그러한 집권의 정당성이 어디서 올 것이냐, 혹은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이냐, 이 문제가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집권할 수 있었던, 그리고 중국 인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핵심은 뭐였느냐? 1920, 30년대 때 일본 제국주의를 포함해서 많은 이제 열강들의 침략을 받았죠. 중국 공산당은 그러한 제국주의적 침략을 물리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민당이라고 하는 다른 정파랑 싸움에서 이겨서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를 건설했다. 여기서 첫 번째 정당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냈다. 그렇죠. 라는. 예, 오랫동안 이제 중국인들은 그거를 백년국치라고 얘기를 해요. 100년 동안 진짜 창피해 죽겠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수치스럽다. 네. 이게 중국이라는 제국이 어떻게 이렇게 침략을 받고 나라를 빼앗겼느냐, 뭐 이런 것이거든요. 창피하다 이런 거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정치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회주의 정당이 마찬가지인데 사회주의 혁명을 하는 도구로서 정당이 존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주의 혁명을 해야지, 그리고 사회주의 혁명을 만들어내야지 정치적 정당성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모택동 사후에 덩샤오핑 중심으로 해서 추진되어 왔던 중국의 개혁 개방,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를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걸 통해서 중국 공산당은 자신의 집권 정당성은 경제 성장에 있고, 쉽게 얘기를 하면 그동안 가난에 찌들어 살아왔던 중국 인민들을 가난에서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이것에서 정치적 정당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 공산당이 자본가들을 지원하고, 또 자본가들이 중국 공산당의 간부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 여기서 모순이 발생을 하죠. 아까 얘기했던 거는, 중국 공산당은 사회주의 혁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하면 자본가를 타도하는 거잖아요. 개혁개방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본가를 타도하는 게 아니라 자본가들을 공산당 내로 흡수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 경제성장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뭐냐? 중국 공산당이 일종의 자기 분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두 개가 돼버리는 거죠. 자본가들을 지원해서 경제성장을 해야 되는데, 근데 놓고 봤더니 사회주의 혁명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혁명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 거죠. 본인들이 내세우는 이념이 실제랑 맞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공산당은 집권의 정당성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더 나아가서 문제는 자, 후진타오 후반부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중국 공산당이 사회를 통제하는 것에 대한 위기감이 발생을 했어요. 자칫하면 중국이 분열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공산당은 지금 우리가 민간 기업, 자본가들 지원해가지고 경제 성장이 우선이 될 게 아니라 당장 중국 공산당 생존부터 챙겨야겠다. 그러니까 뭘 강조하느냐? 사회주의 이념의 순수성.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중국 공산당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네.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은 어떻게 했느냐?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기업의 자유보다는 기업에 대한 통제, 사회에 대한 통제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정부가 그리고 집권당이 경제를 통제하고 기업을 통제한다. 이게 중국에서는 어마어마한 정치적 리스크로 작용을 했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투자 관점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자, 간섭이 많아졌다. 간섭. 예, 정치적 간섭이 많아졌다. 이 기업 얘기는 입장에서 기업한테는 규제이고 그리고 오너 리스크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기업 대표가 언제 중국 공산당에 밑보여가지고 끌려갈지 모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당연히 중국에도 좋은 빅테크 기업들이 있거든요. 텐센트라든가 그리고 맞아요. 전자상거래 지금 뭐 알리바바. 아시아에서 엄청난 이제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알리바바도 있고 알리페이 서비스라든가 그리고 위챗페이 같은 핀테크 기술이 중국에서 굉장히 혁신적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기업들 주식의 가치가 과연 그만큼의 시장에서의 평가를 받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거는 왜 그러냐? 정치적 리스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의 가치라는 게 사실은 기업이 얼만큼 가치 있어? 라는 걸 평가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주주 가치라고 해서 아예 주주가 가지고 있는 정도 근데 주인 의식을 못 갖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 건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흔히 이제 기업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투자 거 가치가 있냐. 분석을 할 때 많은 경우는 동종 업종에 비슷한 기업이 얼마만큼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그쵸. 거기서 그 주가가 적정하게 평가가 되고 있느냐 그쵸. 이걸 따지잖아요. 네. 근데 알리바바하고 비슷한 데가 미국에는 뭐가 있죠? 아마존. 아마존이 있죠. 네네네. 근데 아마존의 매출 성장 속도보다 알리바바가 훨씬 더 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근데 알리바바 주식은 아마존만큼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거 잠재적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해서 알리바바 주식을 사야 되느냐라는 이제 고민이 든단 말이에요. 네, 왜 이렇게 싸냐 이런 거죠. 숫자 나오는 거 그렇죠. 보면. 심지어 동남아 시장에서는 알리바바가 계속 매출액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오히려 아마존을 추월할 수 있을 정도 수준까지도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존 주식이 훨씬 더 매력적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정치적 리스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거는 텐센트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을 이제 뭘부터 봐야 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일단은 공산당의 목표는 생존을 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고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부끄러움에서부터 탈피시켜주는 거. 그렇죠. 그리고 배고픔. 근데 결국 이제 사회주의 혁명을 했는데 이게 잘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런 변화들이 중국식 자본주의라고 하나요? 이게 한계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좀 더 가봐야 아는 걸까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제 소련이 붕괴됐을 때부터 소위 말하는 이제 냉전은 끝났다. 이제 뭐 체제 경쟁이 그만해라. 이제 끝났어. 근데 아직 중국이 남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근데 끝난 건지 안 끝난 건지 아직은 좀 봐야 되겠죠. 중국의 힘을 혁신의 힘을 어떻게 설명하기도 하냐면 규모의 경제로 설명하기도 해요. 중국의 거대 국유 기업들이 자본을 독점하고 그리고 자본을 집중시키면서 어마어마한 효율성을 갖고 산업을 발전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국유 기업 중심의 성장 모델이라고 얘기를 해왔죠. 꼭 민간에서만 일어나는 거 아니다. 중국 봐라.
그쵸. 국유기업이 이렇게 중국을 잘 살게 해줬다. 그쵸. 라고 얘기를 해서 마치 국가가 시장에 관여하고 산업에 관여하면 어마어마한 성장을 만들어낼 것처럼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본질을 호도하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지금 민영 기업들 다 국유화 시켜가지고 중국처럼 다 거대화, 그러면 집중화 시키면 한국 경제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쵸. 국유기업에 관련된 투자 종목들을 또 살펴볼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련의 스탈린 시기 때도 경제 성장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뻔한 산업들 있잖아요. 네네네. 철강 그리고 뭐 뻔한 제조업.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필요하고 그게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 그래서 초기에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 모델에서는 중화공업 중심으로 소련이 일부 경제 성장을 한 측면이 있죠. 뻔한 산업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경제 상황에서는 국가 중심적 그리고 자본을 집중하는 방식의 경제 성장 모델이라는 게 분명히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부 관료들이 야, 이 기술 중요하니까 여기다 돈 넣어가지고 이 기술 갖고 있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성장시켜 라고 하는 게 과거의 모델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프랑스에서는 인디케이트 이코노미라고 그래서 인디케이트. 네, 지적 경제라고 할 수가 있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 산업 키워 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의 국유기업 중심 모델, 중국의 경제성장 모델이 딱 거기에 맞죠. 자동차가 클 것 같으니까 자동차 국유기업 만들어서 그거 키우자. 철강 클 것 같으니까 그거 키우자. 조선 키울 것 같으니까 키우자. 뭐 이런 식으로 갔다라는 거죠. 네. 뻔히 보이는 산업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다양한 기술들,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범람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시장의 수요를 새롭게 만들어낼지, 아니면 시장에서의 수요에 딱 부합하는 것인지, 그거는 어떻게 해서만 판단할 수가 있죠? 해봐야 되는 거죠. 기업가들의 기업가 도전 정신을 정신과 시장에서 실제 그것이 팔리느냐, 수요를 만들어냈느냐, 이걸로만 판가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국식 자본주의 모델은 일정 정도까지는 상당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국유기업, 국가가 주도하고. 그러나 더 이상의 혁신은 만들어내기 어렵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진국의 함정이라는 게 나타나는데 그쵸. 그게 뭐냐? 저렴한 인건비를 가지고 자본을 집중시키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싼 값에 뻔한 제조업 상품을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부가가치가 낮죠. 그러한 인건비 상승과 혹은 소비자들의 새로운 수요, 그걸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더 필요하다? 산업혁신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 산업혁신의 주체는 정부가 더 이상 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죠. 예를 들면 자동차를 만든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국유기업에서 자동차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어때요? 소비자가 보기에는 촌스럽고 80%까지는 흉내낸 것 같은데 20%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중국 국유기업이 만든 자동차가 있느냐,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중국에서 지금 나오는 새로운 자동차, 전기 자동차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중국식 어떤 국유기업 중심의 모델로부터 출발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뭐냐? 다 민간 기업에서 성장을 한 거죠. 그러면 중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뭐냐? 민간 기업의 무한한 자유와 혁신을 보장해줘야 되지만 더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과 같은 어떤 간섭과 통제, 정치적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는 여러 한계점들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성장하고 있는 매력적인 기업들은 상당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과연 투자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거는 중국 공산당의 변화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권력 구조가 얼마나 민주화될 것이냐 이 문제랑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중국식 자본주의가 어떤 한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너무 이해하기가 쉽네요. 그러니까 네. 뻔한 산업, 그러니까 남들이 필요한지 다 아는 거, 그런 거 만드는 거는 계획해서 빨리 해라 그래가지고 하면 할 수 있는데 내가 뭘 필요한지를 모르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스티브 잡스가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이폰 만들 때, 야, 쟤들은
뭐가 필요한지도 몰라. 내가 알려줘서 쥐어주면 이런 게 있었어 하고 이제 쓰게 되는 거다. 그렇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은 내가 뭘 필요한지 이거 몰라요 아직도. AI가 뭐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챗GPT가 어떻게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걸 가지고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 게 필요한지는 지금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혁신이 있어야 되고 창의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정부가 알아서 계획해서 한다? 이거는 진짜 어려운 일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 또 예를 들어보면 인공지능 연구 논문 수, 특히 또 상위에 있는 논문 수들이 중국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미국을 추월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인공지능을 가지고 상품화한 기업은 중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중국의 게임 인구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중국 게임의 개발사들은 중국 내에 있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분당에 있는 게임 회사들이 중국 기업의 사실은 하청이라고 해야 되나요? 위탁을 받아서 게임을 제작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 얘기는 왜 그러냐면 문화산업에 대한 중국의 규제 때문에 중국 내에서 게임을 직접 개발하기가 어려우니까 우회적으로 해외에서 게임을 개발해서 게임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중국 빅테크도 투자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걸 결정적으로 바꾼 계기가 마윈 회장이었던 것 같아. 잡아갔잖아. 아까 말씀하신 대로. CEO가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데 그 회사 어떻게 투자해. 근데 중국 정부가 갑자기 민간 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민간 기업의 통제가 전체적인 중국 공산당 기조 속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회 통제, 공산당의 사회 통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중국 공산당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공산당 중앙에서 내린 명령이 밑으로 전달되지 않는다. 이게 쉽게 말하면 군기가 빠졌다라는 거예요. 군기가 빠졌다. 밑에까지 이 중국 공산당의 기강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았냐 이런 거네요. 그렇죠. 실제로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기강이 무너졌다라는 그 징후가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부정부패에서 사실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민간 기업하고 결탁해서 특혜 베풀어주면서 경제 성장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정부패라는 거는 이제 시진핑이나 공산당 중앙에서 봤을 때는 기강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 사회주의적인 순수성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혁명 전쟁을 할 때는 일본과 싸울 때 국민당과 싸울 때는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혁명에 대한 열정으로만 뭉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밖에 없다? 간부들이 다 돈만 밝힌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게 기강이 무너진 거고 그게 또 뭘 위협하냐? 중국 공산당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통제해야 되느냐? 기업을 통제해야 되고 기업 내에 공산당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약간 어려운 말로 당조라고 하거든요. 공산당 조직. 공산당의 세포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텐센트 안에서도 공산당인 조직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공산당 조직이 여기 있고 공산당한테 보고를 매번 해야 돼요. 그러면 기업 활동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또 뭐까지 있느냐? 미중 경쟁까지 있죠. 미국한테 팔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기업이든 미국 시장을 개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미국이 가장 구매력이 큰 나라니까.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기업의 전망이라고 하면 상당히 어둡다. 그러면 그 문제를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느냐? 쉽게 얘기하면 내수를 진작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재정을 확대시켜가지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소비가 늘어나고 경제 성장률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경제 성장률을 산정할 때는 재정 지출까지도 고려를 하거든요. 그러면 재정 지출을 하면 그게 그대로 GDP로 합산이 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려면 뭐가 돼야 되죠? 그 재정 효과가 연쇄적으로 파급 효과를 가져왔을 때 재정 지출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재정을 써가지고 일시적으로 소비를 진작시켰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죠. 그러면 일시적으로 가치가 생길 수는 있어요. 갑자기 주가가 중국 주식시장이 올라가기도 하고. 근데 어떻죠? 이게 장기적인 효과로 이어지기는 어렵죠. 왜?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경기부양책을 냈죠, 중국 공산당이.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주식 투자, 이거는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다시 꺼져버렸죠. 그게 그 이유 때문입니다. 중국이 민간 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국유기업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뭐 부정부패 등의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 개혁을 좀 하면 안 되나? 근데 개혁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네. 국유기업이라고 하는 게 네. 지방의 일자리랑 관련이 돼 있고 그리고 국유기업에서 또 정치 자금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국유기업의 규모를 축소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중국 공산당 내에서도 상당한 공감대가 있지만 그리고 그 시도들도 계속돼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중국 공산당 조직하고 국유기업 사이의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 개혁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고, 국유기업을 개혁하지 못하면 결국은 중국 경제 체질이 개혁되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리고 이게 또 뭐랑 결부되어 있냐면 사회주의 이념하고도 결부되어 있어요. 사회주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생산 수단을 공유하고 거기서 나온 이익을 분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국유기업이잖아요. 그러네요. 생산 수단을 국가가 갖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일자리를 또 제공을 하고 그래서 그 편익을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를 하는 방식. 근데 문제는 뭐다? 모두가 갖고 있는 거는 누구 것도 아닌, 그러니까 국유기업이 갖는 기본적인 비효율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에 서점을 간 적이 많이 있었는데, 중국의 대형 서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뭐 대형 서점처럼 대기업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신화사라고 하는 데서 운영을 많이 해요. 거기가 이제 또 언론 매체의 국유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신화사에서 운영하는 이제 서점을 가잖아요. 그러면 무슨 책을 내가 찾고 싶다. 그래서 점원분한테 물어보려고 해요. 근데 점원이 없어. 이거 어디다 물어봐야 되지? 막 이렇게 한참 이렇게 점원을 찾으러 가요. 그러다 보면 저 구석 안 보이는 데서 점원분들이 모여가지고 이 담소를 나누는 경우들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국유기업이 갖는 기본적인 비효율성이란 말이에요. 비효율성이라는 단어가 참 느껴집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가. 그래서 중국이 가진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글쎄요, 중국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부정적인 내용들만 있는 걸까요? 혹시 긍정적인 건 없어요? 이렇게 이제 통제를 하기 전만 해도 중관춘이나 이런 데 가보면 1인 기업이 그렇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칭화대나 베이징대나 뭐 명문대 나온 학생들이 졸업을 하자마자 자기 기업을 차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부를 꿈꾸는 그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위축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청년 실업이라는 문제가 또 나오는 것이고, 결국에는 일자리를 국가가 다 책임져 준다라는 게 힘든 거죠.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를 국유기업 확대해가지고 청년들 그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 사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런 건데 우리가 이제 주시해 봐야 될 거는 그러한 창업가적 열정이 굉장히 많은 나라가 중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 정부 간의 제도 경쟁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든 제도를 중앙에서 만들잖아요. 맞아요. 지방의 자율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각 지방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지방 정부들은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제도 경쟁을 하고, 그리고 경제 성장을 위해서 기업가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계속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시해야 될 건 뭐냐? 그런 기업들이 중국에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정치적 상황이 다시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해소가 된다면 그런 기업들은 굉장히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문제는 정치인 것 같아요. 결국은 시진핑이 본인의 권력을 나눠줄 것이냐, 다시 권력 구조가 분산됨으로써 중국의 지방 정부의 권한과 역할, 자율성이 확대될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중국은 매우 매력적인 기업들이 존재하는 곳이다 라는 것이죠.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제도 경쟁이라는 표현이 참 멋있네요. 그러니까 어떤 제도가 더 좋은지 한번 내기해 볼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경쟁한다. 그런 거는 사실은 생각을 안 해보는 게 하란 대로 하는 거지. 뭐 미국, 우리나라도 그리고 정부에서도 다 하란 대로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데 제도 자체가 좋아지는 것이 중요한데,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도- 이 책에서도 중국 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핵심이 뭐였느냐? 선전에서 만든 네. 제도들이 존재를 했다라는 거죠. 아. 기업 환경을 이렇게 혁신적인 빅테크 기업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정통적인 산업 정책으로 경제 성장을 하고 기업을 만들고 기업을 키운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놀이터로 비유를 해볼게요. 네. 전통적인 그 스탈린식 혹은 동아시아에서 일본이나 한국이나 했던 방식 어떤 경제성장 모델, 그러니까 국가가 주도해서 경제성장을 하는 방식들은 뭐였냐면, 자, 놀이터를 만들어 놓고 뭐 미끄럼틀, 그네 딱 정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것만 하고 놀아라 라고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적을 하는 거죠. 딱 그 규칙. 그리고 여기서는 얼음땡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리고 오징어 게임 뭐 이런 거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놀이터는 어떤 놀이터냐? 놀이터에 공간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어린이든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옆에 단지의 어린이도 오고, 그리고 놀이의 방식을 규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유롭게 놀게 놔두는 거예요. 다만 정부가 하는 일은 뭐냐?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인이 하는 일은 뭐냐? 이상한 사람이 와서 아이들을 위협하는 그런 그쵸. 행동 못하게 통제하는 정도?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논다는 거죠?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자신들의 규칙을 가지고 논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경제 성장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나라가 투자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제도를 잘 설계하는 미국의 어떤 주, 그리고 중국의 어떤 지역에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을 주목했을 때 우리가 투자의 기회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제 원시 시대 막 이럴 때를 상상을 해보면 그때는 태어나가지고 네.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정해진 것도 없고 뭐 밥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없었던 상황에서 하나씩 이게 맞네 저게 맞네 하다 보니까 어느 날에는 그냥 정해진 대로 살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그거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길을 찾아내고 이렇게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고 그런 그럼요. 기업과 예. 정부에서 기회가 있다라는 측면을 좀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중국을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다음 그 이야기로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중국이 저러다가 그냥 성질내면 어떡하나 이런 소위 말하는 대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그 악화되면 어쩌나 이런 고민들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해군력 확장 어떻게 봐야 되나요? 모든 나라가 강대국이 되면 그 경제적 이해관계가 여기저기로 다 뻗쳐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 경제적 이해관계를 안보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정부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네. 안보적 위험 관리라는 역할이 있거든요. 위험을 차단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업 활동에서. 그런데 지금 중국이 경제적 이해관계가 전 세계로 다 뻗쳐나가고 있죠. 그러한 물류라든가 에너지 운송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보호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해군력이 확장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바다라는 데가 경계가 없죠. 미국 배가 들어가는 곳, 중국 배가 들어가는 곳, 그리고 그 수송로가 어느 나라 수송로다 하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인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바닷길을 보호하는 거는 자국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방어적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게 동시에 바닷길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의도가 뭔지 중국이 해군력을 확장해서 그리고 바닷길을 통제하려고 하는 모습이 도대체 어떤 의도에서 나오는 건지 이게 미국을 위협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닷길을 미국 입장에서도 지켜야지만 자국의 번영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항행의 자유라고 하는 국제 질서를 수립하고 보존하고 수호해 나가는 그거를 이제 국제 정치에서는 공공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미국이 제공하는 공공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미국이 설정한 해양 질서에 대한 도전자로서의 중국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미국은
바닷길의 자유, 운송의 자유 이걸 다 만들어 놨는데 중국이 그 인도태평양 지역 여기저기에 군항 역할을 할 수 있는 항구들을 건설하고 있고 그래서 바닷길을 통제하려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그러면 미국이 해야 될 건 뭐냐? 중국의 해군력 증강을 견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네. 미국하고 중국이 그 바닷길을 통제하려고 경쟁을 하다 보면 우리도 그 바닷길이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중국에 의한 위협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체적으로 해군력을 확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올 수밖에 없고 미국 역시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더 많은 해군 군함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러면 해군력을 확장해야 되느냐? 다른 나라도 그렇다는 거죠. 인도라든가 일본이라든가 호주라든가 이런 나라들도 자체적으로 해군력을 확장할 수밖에 없고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 해군력을 이제 확장시켜야 되는 논리가 미국이 정한 질서 그러니까 이제 야 거기서 그 해군 해적 옛날에 막 그럼 하지 마 이렇게 딱 윽박지를 수 있는 그 질서가 좀 약화되면서부터 시작된 거고 그럼 이제 중구난방 이제 나도 스스로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해군력 확장은 전 세계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해야 되는 일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해군 그 수주 물량, 군함 수주 물량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뭐 호주, 캐나다부터 해서 뭐 동유럽 국가들 그리고 아마 동남아 국가들도 관심이 많을 거예요. 특히 이제 신흥 이제 해군 전력을 육성하려는 국가들은 잠수함에 관심이 많죠. 왜 그러냐면 이게 비대칭 전력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비대칭 전력이란 건 뭘까요? 강한 놈하고 붙으면 내가 이길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약삭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뒤에 가서 이렇게 뭐 하든지 뭐 그렇죠. 모래를 뿌리든지 뭐 암수를 써야 된다. 그렇죠. 암수를 쓰는 해군 전력이 뭐냐? 잠수하는 거. 잠수함이죠. 그러니까 신흥 해군 해양 국가들은 반드시 잠수함을 먼저 확보를 해줘야 된다. 그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또 계속해서 부각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 게 이거 이러다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어떡해요?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전쟁과 관련된 시뮬레이션 하시는 분들도 중국이 대만을 뭐 2025년에 뭐 침공할 거다, 뭐 2026년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시는데 2027년 설이 될까요? 유력하죠. 2027년. 네, 설이 유력한데 군사력 사용의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전면전만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전면전이 아닌 경우도 많고 요즘에는 회색지대라고 해가지고 약 올리는 정도 의 도발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북한이 하는 것처럼 쓰레기 보내는 거. 너무 짜증나죠. 깐죽거리기. 자, 우리가 항상 이게 사회생활 하면서 어려운 경우가 뭐냐면 깐죽거리는 거예요. 맞아요. 이걸 어떻게 너무 꼴보기 싫지. 내가 대응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맞아요. 이게 뭐냐면 한 대 때릴 수도 없고 이거. 깐죽거리는 사람한테 정색을 하고 화를 내기도 어렵고 그렇죠. 질책을 하기도 어렵고 맞아요. 발끈하면 발끈한다고 또 왜 이렇게 속이 좁아 뭐 이런 식으로 약을 올린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회색지대인데 혹은 내 친구들을 포섭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나랑 친한 애였는데 내 욕을 그 친구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되죠? 그 친구랑 멀어지면서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가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도발이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대만을 직접 침공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여러 위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상륙전을 할 경우 이게 상륙전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미국 싱크탱크들이나 비공개지만 미국 펜타곤 국방부에서도 자체 시나리오들을 계속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게 당연히 관심사일 텐데 자, 확실하게만 보자는 거예요. 상륙전을 해가지고 대만을 순식간에 군사적으로 점령하는 옵션도 있겠지만 자, 그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위험이 따르겠죠. 왜냐하면 미국이랑 일본이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그렇게 단순하게 전쟁을 벌일까? 가능성이 좀 낮죠. 그러면 그냥 그렇다고 가만히 둘까? 그렇지 않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 이전에 벌어지는 군사력 사용의 행태가 뭐였느냐? 중국이 대만을 포위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벌이는 이런 형태의 군사력 사용이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다에는 경계
경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 바다는 내 건데 어떻게 이걸 확인하겠어요?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거면 여기 내 나와버리다. 이거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이런 표현을. 강아지는 이제 오줌 싸면서 이렇게 좀 그렇죠. 하잖아요. 네. 국가는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배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군함을. 이 바다는 내 바다다. 이걸 확인시켜주는 방법은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무력을 과시한다. 무력을 전시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전시효과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결국 경계가 없는 바다가 내 바다다. 내 영향권에 있다. 이걸 보여주는 방식은 그 해역에서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공해상이고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데 그 국가가 거기에 해군훈련을 하고 그리고 해군훈련을 하는 동안 그 지역을 봉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훈련을 하는 동안은 다른 국가들의 배나 혹은 비행기까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아, 여기는 중국 땅인가 보나. 이게 국제정치에서 말하는 이제 힘의 과시. 라는 방식인데 대만 주변 해역들을 봉쇄해가지고 계속 훈련을 한다. 네. 그러면 직접 점령하지는 않더라도 누구의 영향권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느냐? 중국의 영향권에 있는 것처럼 점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대만 주변 해역을 중국 해군이 다 통제를 한다. 그러다 보면 해군 훈련을 거듭해가지고 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그 해역은 중국이 통제하는 해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서운 일이죠. 왜? 그 대만의 주변 해역은 국제적인 공급망 물류가 지나는 해역이라는 거예요. 그 공급망의 핵심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어디냐?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물류 이런 걸 운송을 하려면 그걸 우회해가지고 3, 4일이 더 걸리는 바닷길을 통과하거나 아니면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뭔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국익의 손실을 일부 감수하더라도 중국의 편을 들어주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에는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TSMC, 네. 뭐 하이닉스, 네. 엔비디아 이렇게 이제 굉장히 강력한 네. 반도체 네. 밸류 체인인데 이거 왔다 갔다 할 때 중국이 와가지고 잠깐만 여기 멈춰봐. 뭐 있어? 이거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극단적으로 그런 상황도 상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상상이 되면은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겠죠. 근데 아까 중간에 잠깐 얘기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기도 하니까 2027년설 이건 왜 있는 거예요? 이게 왜 2027년이에요? 자, 그때 중국 공산당 당대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2027년에 전면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 경제가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국 경제가 안 좋은데 전면전을 할 만한 여력이 하긴 전면전을 하려면 경제가 좋아야 돼. 먹고 살만 해야 이제 그렇죠. 뭐 국민들도 뭐 좀 먹고 살만 해야지 싸우죠, 그죠? 그리고 전쟁을 하는 순간 중국은 경제적 제재를 받으면서 경제가 봉쇄될 거란 말이에요. 그걸 버틸 수가 있느냐 이게 문제가 있고 중국은 나라가 크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중국 공산당이 세서 중국 전역을 통제한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를 할 수 없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역사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진시황이 어마어마한 왕이었잖아요. 근데 중국을 통치한 기간은 10년밖에 못 갔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은 아무리 강한 집권자가 나타나도 중국을 완벽하게 통제한다는 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게 제국이 취하는 기본적인 방식이 그래서 뭐냐? 관대함이라는 거. 관대함. 자유롭게 놔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국의 어느 정도는 자유를 맡겨야지. 그렇죠. 어차피 내가 다 못하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봉건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놔둬서 맡기고 알아서 해라. 나한테 대신 예의만 지켜라. 이게 이제 중국의 통치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진핑이 과연 진시황보다 셀 것이냐 쉽게 얘기를 하면 여기에 딜레마가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쉽지는 않죠. 중국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일방적으로 대만을 전면전을 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여기서 이제 하나의 변수는 시진핑의 권력이 지나치게 강화되고 군사력 사용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가 없다. 그러면 전쟁은 시진핑의 생각대로 될 가능성이 있죠. 마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푸틴의 생각대로 된 것처럼 그리고 마치
제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의 모든 군사적 결정이 스탈린에 의해서 나왔던 것처럼 권력이 집중된 상황에서는 그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그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그만큼 장벽이 낮다라는 걸 의미할 수 있으니까요. 그게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2027년이 되면은 마치 네. 전쟁이 날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것도 또 쉬운 일은 아니다. 라는 네. 이제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됐을 경우에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질문을 해버리면 끔찍한 숫자들이 나올 것 같긴 한데요. 네. 어떻게 일단은 될까요? 네. 지금 대만 핵심 수출품인 그러니까 파운드리 반도체 그렇죠. 가 막히니까 미국 기술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 포함해가지고 전 세계 그 빅테크 기업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죠. 지금 반도체가 없으면 어떤 제품도 지금 생산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반도체 공급망이 교란된다는 위험, 그러면 수요가 있어도 생산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바닷길이 막힌단 말이에요. 그 해역을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류의 교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중국에 대한 수출 길이 또 막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중국에서 꼭 사와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히토류. 이런 것들이 또 다 막히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나의 어떤 테스트가 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전쟁이 일어날 경우 러시아에서 들여왔던 비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막히게 되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결국에는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축이 하나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닷길이 또 막힘에 따라서 우회로를 택하는 데 따른 물류 비용 상승,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이 작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위기는 기회랑 같이 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네. 수혜를 보는 우리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업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결국은 미중 간의 해군력 경제에서 미국은 더 많은 군함이 필요할 것이고요. 결국에는 미국 자체에서만 군함을 조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느냐? 동맹국들한테 배를 만들어 달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군함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 꼭 그게 뭐 한국 기업이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예를 들면 독일이나 일본 기업들도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이 다 투자 대상이 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의 조선 기업들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리고서 우리 기업한테는 기회일 수도 있고요. 그런 기회를 잘 살리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여기서 기회를 잘 살린다는 건 뭐냐면, 선진 군함 건조 기술을 우리가 얼마만큼 축적하고 확보하느냐.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이 갖고 있는 건조 기술, 이거를 우리가 얼마만큼 빼내올 수 있느냐, 우리 기업들이. 여기에 핵심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조선 업종, 사실은 이제 트럼프가 전화해가지고 우리 좀 배 좀 만든다며, 우리 좀 필요해,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했어요. 관련된 주식들도 많이 오르고 했는데, 이런 배경들을 감안해 보면 조선 업종들이 계속, 특히 이제 방산과 관련된 조선 긍정적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거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럼 미국이 직접 만들지 왜 한국한테 부탁을 했을까? 맞아요. 우리 일본한테 부탁을 할까? 이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상업 선박 건조 능력하고 군함 건조 능력이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인건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조선업이 굉장히 쇠퇴를 했어요. 미국 초기 경제에서도 조선업이 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했지만, 문제는 뭐냐, 인건비 상승이나 생산 단가가 올라가면서 미국의 조선업, 상업 선박을 만드는 조선업이 상당한 이제 쇠퇴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미국이 세계 상업 선박에서의 건조 비율을 봤더니 0.1% 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능력이 떨어지느냐?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태평양 전쟁을 놓고 볼게요. 일본하고 미국이 항공모함 전쟁을 벌였단 말이에요. 바다 위에서. 초기에 하와이에 있었던 미국 군함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었죠, 일본한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거를 상쇄하고 오히려 초과할 만한 군함 건조 능력을 당시에는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부수는 것보다 더 만들어 버리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전쟁 초기에는 기본적으로 전력이 상당 부분 손실을 입게 돼요. 근데 어떤 국가가 결국 승리하느냐? 손실을 받은 거 이상으로 생산하는 국가가 승리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게 2차 대전 당시에 독일 공군이 영국 공군을 압도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였느냐? 독일 공군이 그렇게 해서 전쟁 초기에 압도하고 그러면서 독일 공군 전력이 또 손실을 어마어마하게 입었어요. 영국 공군도 똑같이 손실을 입었겠죠?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역전이 됐느냐? 영국 공군 전투기들은 그 이상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영국이 갖고 있는 산업 능력 때문에 전투기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뭐가 필요하냐? 지금 건조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건조 능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미국 내에서만 안 된다는 거죠. 이것까지 염두에 둬서 강대국들은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큰 틀에서 보면 오늘 방금 얘기해 주셨던 이야기는 결국 강대국이 바다에는 경계가 없고 그 바닷길을 질서를 지키는 이제 미국 중심의 질서가 흔들리는 과정에서 진짜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각 국가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우리 조선 업종들이 왜 필요한지 이런 이야기를 너무 흥미롭게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이재준 박사님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야기를 나누는 주제는 이 책 부의 지정학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주제들이 지금 이제 미국, 중국 그리고 이제 대만까지 넘어왔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책에 있는 내용들도 그렇고 이제 박사님이 정치를 전공하시긴 했지만 이게 진짜 맞나? 그러면서 이제 투자해도 이게 맞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해 보시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게 이게 맞는지 한번 해보는 그런 시도들. 그 얘기를 좀 잠깐 해주시면 어떨까요? 제 친한 선배가 결국은 이제 사회과학 정치학자들이 사회과학. 해야 될 역할이 뭔가 이런 걸 이제 고민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준 조언이 자기 돈을 걸어야 된다. 왜냐하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흔히 이제 우리 이제 학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내놓은 학설 그리고 자기가 내놓은 이론 분석들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책임질 거리가 없어요. 틀렸으면 그냥 틀렸나 보다. 그래? 미안하다. 뭐 이런 느낌. 미안하다도 사실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 틀렸는지 맞았는지도 증명하기도 어렵고요, 그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정운찬 선생님이 이제 경제학 개론 수업을 듣는데 이게 경제학자가 예를 들면 경제학자가 해야 되는 전망이 뭐냐? 항상 비관적인 전망을 하면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정우찬 선생님은 수업 때 농담으로 얘기를 하신 거고요. 본인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비관적인 전망을 해서 맞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 그 사람 얘기 맞았다. 열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비관적인 전망을 했는데 상황이 굉장히 잘 됐어요. 낙관적인 상황이 됐어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비관적인 전망에 대해서 싸그리 다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왜? 기분이 좋으니까. 그래서 항상 전망은 비관적으로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 자기가 책임을 지는 얘기, 그 책임을 진다라는 게 뭐냐? 자기 돈을 걸고 내가 틀렸으면 내가 손실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학자가 사태를 더 면밀하고 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틀리면 저도 손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고 저는 그 학자로서의 책임을 제 돈으로 진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더 신중하고 정확하게 보려고 노력을 하는 태도를 갖게 된 거죠. 사실은 이게 인간의 어떤 고고함이 아니라 약간은 이제 제가 천박한 돈을 밝히는 뭐 이런 태도를 가짐으로써 오히려 저는 더 학자로서의 어떤 책임감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어떤 소명 이런 것들을 더 갖게 되었다 역설적으로.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뭐 이게 돈을 밝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돈을 밝히는 아이 아니면 돈에 밝은 아이 이게 좀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것처럼 돈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제 돈으로 투자를 해보고 이게 진짜 돈을 걸어봤는데 맞는지 틀리는지를 통해서 스스로의 그런 정치적인 이론이든 어떤 생각을 증명해 나가고 평가를 받는다. 그런 생각이 사실은 이 책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으면 이런 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의 지정학을 통해서 어떻게 투자에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이게 책에 많이 담겨 있는데 우리가
미국 그리고 이제 중국, 대만 그리고 이제 러시아, 북한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는 해보려고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부터 해볼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트럼프 당선 이후로 이제 끝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진짜로 그럴 수 있을까요? 일단 전쟁은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네. 마찬가지로 돈이 걸려 있는 건데, 왜냐하면 그 포탄 사야 되고 옷 입혀야 되고 그리고 총 밥도 사야 먹어야 되고 되죠. 총알도 사야 되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트럼프 생각은 아마 이걸 거예요. 내가 돈을 끊으면 우크라이나 전쟁할 수 없을 거고, 그리고 푸틴도 더 이상 뭐 협상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도 점점 시간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돈이 떨어지는 시간. 그거에 대한 부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돈 떨어지면 전쟁 끝나고 협상 국면으로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그래서 이러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는 여기서 뭘 생각하냐면, 봐라, 내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화해시켜가지고 전쟁을 끝냈다, 이런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거예요. 야, 나 저기 평화상 안 주냐?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왜 평화상 안 주냐? 근데 그게 또 정권 초기에 그런 업적이 있으면 이후 이제 정책을 펴는데도 상당한, 그쵸. 예, 바이든이 하지 못했던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이런 의지를 갖고 있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점점 좀 오고 있고 협상안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문제는 푸틴이에요. 나폴레옹한테 유럽의 이제 열강들이 나폴레옹이 계속 수세에 몰리니까 나중에는 협상해서 그냥 전쟁 끝내라. 나폴레옹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폴레옹은 세습군주가 아니잖아요. 본인이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자신이 전쟁에서 계속 승리했기 때문에 황제가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정당성. 그렇죠.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유럽 열강의 군주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당신들과 태생이 다르다. 나는 전쟁에서 패배하는 순간 나는 황제가 아니다. 실제로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자마자 나폴레옹은 황제가 아니라 유배를 가게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푸틴이 전쟁을 이 상태로 끝냈다. 그러면 푸틴은 패배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독재 권력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전쟁에서 패배한 독재자들은 항상 권좌에서 물러나거나 어마어마한 정치적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푸틴 입장에서 보면 협상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죠? 어떻게든 전쟁을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려는 의지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푸틴 변수가 남아있다라는 것. 이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고, 푸틴이 합의할 수 있는 협상안은 확실하게 푸틴이 승리했다라는 거를 러시아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협상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지금 우크라이나 영토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가 가져가고, 그리고 상당 부분은 친러시아 정권이 통치할 수 있는 기반, 자치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협상안이 우크라이나한테도 먹혀야 되는데, 과연 이 푸틴의 협상안이 우크라이나에도 먹힐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둘 다 이기는 건 없는 거죠. 둘 다 이긴 셈 치자. 뭐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는 어려운 거죠.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면 그러니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결국에는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나버리면 푸틴은 이제 패한 게 되니까 얻은 게 없잖아요. 얻은 게 없으니까 네. 뭐 한 거냐 그러면 3년 동안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니까. 네, 체면이 상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폴레옹처럼 어딘가로 뭐 이렇게 네.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는 푸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전쟁을 안 끝내고 싶어 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지금 이제 2년, 3년이 돼가죠. 그런 과정에서 사실 우리나라의 방산 업체들도 네. 분명히 수혜를 봤을 거란 말이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단 한 번의 일회적인 사건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구조가 변동한 것에 하나의 사건, 그러니까 구조 변동 속에서 일어난 하나의 징후로 볼 것이냐, 일회적인 사건이냐 아니면 구조 변화의 징후이냐, 이걸 중요하네요. 볼 필요가 있다라는 네. 거죠.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통적으로 존재해왔던 러시아와 유럽 국가들 간의 대립의 소산이었다라는 거예요. 러시아는 자국의 긴 국경선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완충지대가 필요했던 것인데, 그게 동유럽 국가들이었죠. 근데 탈냉전 이후로 보면은 서유럽 자본주의가 점진적으로 동진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유럽연합은 분명히 경제협력에서 출발한 기구인데,
이게 마치 안보적인 동맹체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유럽연합에 동유럽 국가들이 하나씩 가입을 한다. 러시아한테는 엄청난 위협이 되었던 것이고 반대로 동유럽 국가들은 그냥 민주화되고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면서 유럽하고 서유럽 국가들하고 친해져야지 경제가 발전할 수도 있고 국민들의 자유도 확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공포감이나 러시아에 대한 원한들이 다 있어요. 특히 폴란드 같은 나라들. 이러한 서유럽의 선진 국가들과 러시아 사이 그리고 동유럽이 서유럽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 구조적인 갈등의 축이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러시아 위협이 이렇게 현실화가 됐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유럽 국가들이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특히 트럼프가 왔잖아요. 그럼 어떤 일을 하겠죠? 미국이 나토를 통해서 유럽을 지켜주지 않을 수 있다라는 공포감이 있죠. 미국이 없다라는 공포감이 유럽에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각 국가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위 수단을 확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군비 증강을 해야 된다. 군비 증강을 하려고 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거 봤더니 재래식 무기 앞세워서 침공을 하더라. 그리고 여전히 화력전이더라. 그러면 여전히? 뭐가 필요하다? 재래식 무기 필요하다. 재래식 무기를 사와야겠다. 그래서 각 국가들 사이에 GDP 대비 방위비 비율이 계속 늘어가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것이고. 근데 실제로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이제 폴란드인데 네. 폴란드가 가장 열심히 우리나라 이제 전차나 이런 걸 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질문이 굳이 한국 무기여야 돼? 왜? 이거죠. 왜?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면 전 세계의 방산 기업들은 다 수혜주가 되겠죠. 근데 한국 기업이 매력적인 이유는 뭐냐면 한국은 북한하고 대치를 하면서 그동안 재래식 무기를 많이 사왔잖아요. 재래식 무기의 큰 수입 국가였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이 했던 건 뭐냐? 재래식 무기 사오면서 기술 이전을 받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술 이전 받은 걸 축적을 하면서 자체적인 기술 개발에도 나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 방산 기업의 장점은 뭐냐? 경쟁력은 뭐냐? 이를 놓고 봤을 때 선진 방위 산업 국가들의 기술력을 축적해 왔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무기를 제조를 하면서 가격 경쟁력까지 갖췄다. 이게 한국 방위산업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가 있고 최근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한국 방위산업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우리나라 언론들이 애국심 차원에서 혹은 국뽕이라는 뭐 안 좋은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 표현인데 왜 애국심을 갖는 걸 다 국뽕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차원에서 접근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세계 경제 흐름이 한국의 방위산업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한국 방위산업이 갖고 있는 고유한 경쟁력이라는 요소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유럽에서 이렇게 군비 증강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면 결국은 무기 거래 시장에서 한국의 방위 기업들은 가장 유력한 후보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핵심은 뭐냐? 네. 아까도 한국 방위산업의 경쟁력은 선진국으로부터 온 기술력이라고 했잖아요. 네. 앞으로 그 기술 이전을 얼마만큼 더 확보할 것이냐. 이게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앞으로도 더 얼마나 많이 기술력을 가져올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 방산업체가 가져야 되는 그런 숙제 같은 거다. 그렇죠. 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한국 기업들이 이제 뭐 계속해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 내년에도 계속해서 저 성장할 수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그러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안 좋을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일단은 주식은 다 급등을 하겠죠. 전쟁 리스크가 없어졌으니까. 전쟁 리스크가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러시아 관련 주들이 오르겠죠. 러시아 관련된 이제 재건 주식들 뭐 이런 주식들이 또 건설업 주식이 또 그렇죠. 올 초에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이 이슈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주식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왔다 갔다 이게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푸틴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주식도 주식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정말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있죠. 이제 북한 얘기인데 사실 저희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북한에 대한 컨텐츠들이 요즘에 쏙쏙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이런 얘기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러시아에 병력을 보냈어요. 이게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까? 이런 고민이 좀 된단 말이죠. 이게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 이게 경제적으로는 큰 뭐 영향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다만
이 변수가 어떤 거하고 연결이 되냐면 북한의 개혁 개방 가능성 변수랑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허. 왜냐하면 우리나라만큼이나 북한도 방위 산업으로 이익을 봤거든요. 그게 뭐냐면 북한은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위기 상황을 가졌거든요. 근데 그 생명줄 역할을 했던 게 러시아였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면서 러시아한테 무기를 제공을 하면서 수혜를 입었다? 라고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수출을 한 거네요, 러시아로. 네, 그게 참 어찌 보면 같은 민족 입장에서 보면 비극적인 부분인데 그러면 북한이 굳이 개혁 개방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하. 흔히 북한이 개혁 개방으로 가는 결정적인 변수는 북한의 경제난이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서 북한의 숨통을 더 조이면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할 수밖에 없을 손 들고 것이고 나올 거다. 개혁 개방을 하려면 미국하고의 관계를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하고의 관계를 개선하려면 비핵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이제 수순으로 생각을 해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이런 식으로 갔다. 그러면 북한이 개혁 개방에 대한 유인이 동기가 그만큼 약화되었다라고 그럴 수 있겠네요. 볼 수가 있는 배가 것이죠. 좀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병력까지 보내면서 네. 무기뿐만 아니라 병력까지 보내면서 예.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생긴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반인륜적인 그러니까요. 어린 병사들을 이제 맞아요. 북한에서 독재자가 보내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한다. 그리고 독자적인 부대 지휘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러시아군 지휘를 받는. 맞아요. 이렇게 되면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당연히 먼저 북한군을 이제 투입을 힘든데 하겠죠. 저기 가서 네가 뭔가 네. 어려운 일을 할 때 그런 상황이 안타까운 좀 안타까운 일이죠. 일이다. 예. 그런 배경을 보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까지 파병할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을 보는 중국의 시각도 궁금해요. 중국은 어떻게 볼까요? 이제 이런 상황을. 이게 또 하나의 또 중국이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게 우리 입장에서 중국이 기회가 될 네. 수 있는 게 항상 이렇게 갈등의 씨앗은 바로 옆 사람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그렇죠. 맞아요. 멀리 사는 사람이랑은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러시아도 큰 나라고 중국도 큰 나라죠. 둘 사이의 국경선이 엄청나게 길어요. 그래서 둘 다에게 서로가 위협이란 말이에요. 서로 경계를 하고 있고 자 지정학적으로 러시아도 붙어 있고 중국도 붙어 있고 하는 나라가 북한이란 말이에요. 근데 북한이 러시아랑 그렇게 친해졌다. 동맹 수준으로 조약을 맺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위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안은 뭐냐? 한국이랑 관계를 개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한중 관계가 풀리게 되면 또 중국에 대한 경제적 기회가 열릴 가능성도 또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정치적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변화의 가능성을 항상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중국이랑 적대적일 것 같은데 근데 정책 상황이라는 건 어떻다? 이 상황이 변화할 가능성이 현재 속에 항상 숨어 있다는 거. 그걸 발견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중국이 계속해서 변화가 있고 중국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그거는 이제 북한이 러시아로 왔기 때문에 중국이 자신의 지정학적 위기를 한국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을 그게 아마 거다라는 이제 뭐 거죠. 잘은 모르지만 그 비자를 면제해준다든지 이런 약간 전에 안 하던 짓을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분들 속내를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그렇죠. 네. 여러 가지 화해의 징후들이 뭐 이번에 이제 온다고 하고 그렇죠? 이번에 우리 대통령하고 또 이제 시진핑하고 만났잖아요. 거기서 이제 서로 상호 방문 정상회담 논의가 있었다라는 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중 관계에 이제 또 다른 변화 가능성들이 존재를 하는 건데 부수적인 변수가 있고 핵심 변수가 있어요. 부수적인 변수들이 막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상황을 결정하는 건 뭐다? 핵심 변수란 말이에요. 미중 전략 경쟁의 핵심 변수이기 때문에 한중 관계 개선의 수준과 어떤 정도가 어느 정도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문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가 집권을 했는데 북한과 한국 그리고 이제 미국의 관계
이것을 본다면 어떻게 좀 보는 게 좋을까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아주 네. 유화적인 얘기를 많이 했죠. 과거에 나는 북한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다. 그렇죠, 나는 그렇죠. 북한하고 김정은하고 잘 지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니까 트럼프가 집권하면 북미 관계가 급진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게 뭐냐면 북한 정권의 가장 큰 목표는 뭘까요? 김정은의 생존이죠. 그렇죠. 김정은이죠. 네. 네, 김정은과 김정은 가족들의 생존이죠.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그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북한하고 미국 관계를 살펴볼 때 또 하나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북한의 내부의 권력 구조란 말이에요. 독재 체제의 일반적인 메커니즘은 뭐냐면 독재자가 자원을 분배할 수 있는 권한이 세면 셀수록 독재 권력이 유지되기가 굉장히 좋아요. 식량을 나눠줄 수가 있어. 그리고 물도 나눠줄 수가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 사람 말만 듣겠죠. 근데 내가 물을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몇 사람한테만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그 몇 사람이 똘똘 뭉쳐가지고 다수를 억압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독재체제가. 네. 그러면 다수는 어떻게 하겠어요? 독재자랑 더 친해져서 자원을 조금 더 확보하려고 오히려 독재자한테 충성을 다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핵심 계층, 핵심 지지계층에 들어가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재자가 총하고 칼로 통치를 하는 것 같지만 자원을 배분하는 권한을 갖고 총과 칼을 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데 핵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독재 권력이 유지되는 메커니즘이거든요. 그 독재 권력이 어떻게 해서 무너지느냐?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권한을 독점하지 못할 때 무너진단 말이에요. 더 이상 얘 말을 듣지 않아도 다른 데서 내가 돈 벌 수가 있어. 그게 뭐죠?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잖아요. 그러면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가 북한에 스며들어요. 그러면 독재자가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권한은 약화될 거고 이게 뭘 가져올 수가 있느냐? 독재 권력의 약화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독재자는 가급적이면 개혁 개방을 해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그걸 폐쇄를 하고 본인이 혼자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하기를 원하겠죠. 그러니까 개혁 개방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개혁 개방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수반되어야 되느냐? 권력이 분산되어야 된다는 거죠. 권력 구조의 변화 없이는 개혁 개방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1기 트럼프 집권할 때도 저는 이제 그 변수에 주목해서 북미 협상이 타결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설명 중에 하나로 그 설명을 했었던 것이고요. 왜냐? 북한의 권력 구조가 변화된다라는 징후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권력 구조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북미 관계 개선의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권력을 갖는 것이 독재고 이러한 권력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구조적으로 좋아지기는 좀 어렵다. 이게 트럼프 말만 듣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장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세계 정세가 한눈에 읽히는 부의 지정학 이 책을 가지고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마지막 주제는 이제 일본으로 잡았어요. 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 근데 우리 일본의 변화들이 계속 있긴 있는데 세계 경제나 아니면 뭐 투자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올해 8월 달에는 한번 좀 영향을 줬습니다. 왜냐면 일본 엔화가 갑자기 강세가 돼가지고 뭐 난리가 한 번 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본은 우리의 관심에서 좀 멀어져 있는 상태인데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번 정권에서 특히 그렇죠.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정치가 해줘야 될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정치적 리스크를 제거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칫하면 오히려 정치가 나서서 정치적 리스크를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번 정권에서 뭐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한 게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거기서 중요한 건 뭐였느냐? 결국에는 정치적 리스크가 기업한테 부담을 주지 않았던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가 중요했냐면 대중문화 산업이 일본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투자 관점에서 보면 엔터주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자,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큰 소비 시장이에요. 특히 대중문화에 관련해서는. 그래서
일본에서 우리나라 뭐 아이돌 그룹들이 공연을 한다거나 활동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놓고 보면 구름 같은 관중들이 와가지고 네. 그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여러 가지 상품들을 또 거기서 뭐 굿즈 같은 거 이런 것도 구매를 하기도 하고 거기서 파생되는 또 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드라마는 또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투자 기회라고 하는 게 뭐냐? 일본에서 먹히는, 일본의 대중문화 시장에서 먹히는 아이돌 그룹들이 어느 소속사에 있느냐. 아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허.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거에 일본에서 따라서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예, 이거에 따라서 엔터 기업들의 기업 실적들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투자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이제 또 보면 네. 트럼프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한국하고 일본은 어떤 관계인가? 그러니까 약간 좀 미국이 여기 있고 일본이 여기 있고 한국이 여기 있다 보니까 네. 일본까지는 내 편인데 한국은 이제 중국으로 정권 바뀔 때마다 좀 가기도 하는 것 같고 좀 뭔가 좀 애매해 뭐 이런 느낌인 건지 우리랑 일본이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미국이 처한 지정학적 상황은 트럼프도 못 바꿔요. 그게 뭐냐면 미국은 대서양과 태평양 사이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안보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전한 나라예요. 그렇죠. 어떤 나라도 미국을 침공해서 점령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엄청나게 큰 바다를 건너야 되고 그 바다를 건너는 과정에서 공격도 받을 수가 있고 맞아요. 그리고 그 많은 지상군 전력을 바다를 통해서 수송을 해야 되는데 어떤 나라가 미국을 침공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참 보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네. 막 공격해가지고 다 막 어렵게 하기는 힘들 수 있어도 네. 미국을 공격해서 한다 이거는 상상하기가 진짜 어렵죠. 근데 반대로 놓고 보면 미국의 경제적 번영은 미국 내에서만 정치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아시아 대륙이나 유럽에서 미국이 경제적 활로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미국의 부는 미국에 있지 않고 아시아나 유럽에 있단 말이에요. 특히 지금은 유럽보다는 어디에 있다? 아시아 지역에 있다란 말이에요. 세계 경제의 중심은 아시아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아시아는 미국이 아무리 고립주의로 가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하겠어요? 방위비는 줄이고 싶어요. 안보적 부담도 줄이고 싶어요. 근데 아시아는 여전히 나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는 하고 싶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본인이 손 안 쓰고 얻는 거예요, 이익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동맹국이나 우방국을 활용하는 거죠. 너네들이 더 일 좀 해. 너네 돈 많잖아. 너네들이 배 사가지고 바닷길 좀 시켜. 이렇게 해서 중국을 견제하면서 본인들의 부담은 좀 줄이고. 이런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일본하고 한국이 어떻게 다르냐? 네. 일본은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해군훈련 참여하고 일본 근해만 지키는 게 아니라 먼 바다까지 나가가지고 해군력을 보내고 있고 먼 바다에서 해군훈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하나의 장치로서 기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상황은 뭐냐면 일본처럼 하기는 어렵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키는 게 먼저잖아요. 해외로 군사력을 투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아시아 지역에서 누려왔던 패권을 장악하는데 한국은 큰 역할을 하기 어려운 나라다. 안보적 역할 부담을 맡기기 어려운 나라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안보적 역할 분담이라는 차원에서 일본과 한국이 서로 좀 수준이 다르고 사실 이게 한국한테는 득이 될 수가 있는 게 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군사 분쟁에 한국이 연루될 가능성이 좀 낮기 때문에 이게 한국의 안보적 이익에는 좀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근데 또 완전히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트럼프가 계속 압박을 하는 거죠. 너네도 일 좀 해. 뭐 계속 이렇게 되는 너네도 거죠. 다칠 수 있다. 이렇게. 예. 왜 우리만 너네한테 돈을 써야 돼? 너네가 해주는 게 뭔데? 이런 이제 청구서들을 계속 보내는 거죠. 피곤한 거죠. 그럼 앞으로 이제 한미일 동맹 관계는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거는 예전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한국하고 미국은 동맹이잖아요. 그리고 미국하고 일본도 동맹이잖아요. 그러면 한국하고 일본을 국제정치학에서는 뭐라고 해요? 학술적인 개념이에요. 유사동맹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이 전쟁을 벌인다. 한국에서 전쟁이 났다. 그럼 미국이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본은 자동 거기에 개입인가요? 자동 개입을 하게 되는 게 기본적인 논리인데 근데 한국과 일본 사이 역사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와도 일본이 개입을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또 일본에 대한 위협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동맹 관계가 계속 유지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냥 그렇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은 한미 동맹이 미일 동맹의 으로까지 파급돼서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는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그 정도까지 안 가게. 예, 이렇게 되면 이제 국제 분쟁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거를 좀 관리하려는 노력은 필요한 거죠. 전반적으로 저희 이제 부의 지정학이라는 책을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봤는데 끝으로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께서 저희한테 처음으로 정치 리스크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좀 해주셨던 게 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정치 리스크가 뭐고 정치 리스크를 투자할 때 어떻게 이제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언을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치가 사실은 과거에 이제 평화로울 때는 관심을 좀 덜 받다가 요즘에 이제 트럼프 되면서 점점 더 많이 관심을 받게 되는 것 같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정치 모르면 이제 안 돼요. 이제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런 이제 정도의 분위기인데 정치 리스크라는 게 뭐고 앞으로 투자자분들이 투자에다 정치를 반영한다면 어떤 식으로 반영하는 게 좋은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 정치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네. 이것도 학술적인 개념이에요. 정치 리스크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정학적 리스크죠. 그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국가 간 분쟁, 갈등, 국가 간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요즘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말로 많이 하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 그럼 국가 간의 관계를 고려해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기업이 요즘에는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한 나라 안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국경을 넘어서서 거래를 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잖아요. 그러면 국경을 넘어서 거래를 한다? 당연히 국가 간의 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히토류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기업이다 라고 하면 당연히 중국하고의 관계라든가 중국이 처한 대외정치적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국제정치적 리스크를 얼마나 그 기업이 해소하느냐가 기업의 실적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예전에 이제 친구가 국제경영학 수업을 듣는데 그 경영학 수업에서 다 정치학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국제정치, 정치학 뭐 이런 얘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정치학이 돈하고는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기업 활동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더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해줘서 맞아요. 아, 그래서 어깨가 으쓱해지는 뭐 네.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친구가 증권사 갔더니 하루 종일 하는 일이 국제정치 분석하는 거다. 그게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근데 그 친구는 봤더니 국제정치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기사 정리하고 분석하는 수준에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생각했던 문제의식은 야, 이게 기업 활동이나 돈 버는데 국제정치라는 게 나아가서는 정치학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네. 그게 이 책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된 거고 그게 또 저의 수익률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네, 거죠. 수익률을 가지고. 예. 네. 네. 실제로 박사님께서 네. 본인이 이제 제시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주식으로 돈을 버셨는지 이런 내용들도 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차를 보면은 그냥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대로 세계 정치 그리고 이제 미국, 중국, 인도, 대만 그리고 일본과 북한과 러시아까지 그리고 중동까지 모든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지정학을 이제 투자에 반영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교과서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은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댓글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 책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준 박사님과 함께한 부의 지정학 대장정은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